오늘 첫 번째 수업이잖아요. 개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테그레이티드 서킷이라고 부르는 것은 한글말로 직접 회로란 뜻이에요. 직접 회로. 논리회로 수업 다들 들으셨잖아요. 2학년 때. 논리회로 수업 들으시면은 우리가 뭐 엔드 게이트, 뭐 노어 게이트 이런 거 실험하는데 어떤 플라스틱 패키지 안에 이런 게이트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실험을 했었어요. 다들 2학년 때 해보셨죠? 이렇게 이런 게이트들 혹은 게이트는 실제로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런 트랜지스터들을 직접화시킨 회로를 직접 회로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직접 회로는 좀 더 풀었으면요. 어떤 정기적인 소자인데요. 소자인데 어떻게 되느냐면은 어떤 단일한 피스로 이루어진 반도체 물체 위에 만들어진 어떤 소자입니다. 직접 회로의 반대는 디스크리트 회로인데요. 디스크리트 회로보다는 가격이 싸고 성능이 매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직접 회로 같으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이 잭 킬비라는 사람이에요. 뭐 트랜지스터 역사 같은 거, 책 같은 거 보시면 항상 나오는 사람인데요. 58년도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고 뭐 TI라는 회사 있잖아요. TI라는 회사에서 일하던 엔지니어입니다. 이 사람이 58년도에 제일 처음으로 직접 회로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비슷한 시기에 노이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페어차일드라는 반도체 회사에서 일했는데 이 사람이 역시 직접 회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약간 틀린 점은 잭 킬빈은요. 여기 나와 있듯이 germanium 소자로 만들어진 직접 회로였고요. 노이스가 만든 회로는 실리콘 소자로 만들어진 직접 회로였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요. 이 그림이 여러분들이 배운 소위 얘기하는 BJT 트랜지스터예요. BJT가 약어로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라고 부르잖아요. 이 BJT를 되게 작은 사이즈로 만든 사람이 뭐 노이스 혹은 뭐 잭킵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58년도) (59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당연히 기술이 계속 발전했겠죠. 발전해서 예를 들어서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모토로라에서 60년도에 뭐 이런 형태의 게이트 로직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뭐 따로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모르는 건데요. 이것만 이름 보시면은 3 input 게이트를 처음으로 모토로라에서 직접 회로로 만들었습니다. 3 input 게이트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AND 게이트면은 입력이 3개가 들어가고 뭐 출력은 이 3개의 AND로 되어 있는 게이트를 우리가 말하죠. 3개의 입력으로 이루어진 게이트를 모토로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60년대에 만들었다.
좀 더 뒤에 71년도에는 인텔에서 4004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처음으로 만들었고 지금 이 사이즈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면요. 대략적으로 뭐 10mm 뭐 20mm 사이즈라고 할게요. 정확한 사이즈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10mm 정도의 크기를 가졌어요. 얼마예요? 100분의 1m죠. 매우 작은 이런 크기의 결국은 반도체 위에다가 인텔이 만든 이 반도체에는 1000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대요. 1000개의 이런 뭐 BJT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혹은 모스펫도 배웠잖아요. 저희가 모스펫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는 역시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1960년대, 70년대부터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부터요. 지금이 얼마예요? 2021년까지 발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발전했을 때 우리가 발전한 정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서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게 집적도예요. 집적도. 말 그대로 집적해놓으니까 얼마나 집적을 많이 했냐는 거거든요. 이 집적도를 말하는 지표 중에 가장 대표적인 법칙이 있어요. 들어본 사람은 반도체에 관심 있으시면 다 들어봤을 건데요. 무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무어란 사람은 옛날에 인텔의 사장이에요. 인텔에서 일했던 사장이고요. 이 무어의 법칙은 뭐냐면은 우선은 정의가 뭐냐면요. number of device예요. 칩에 집적된 디바이스의 개수. 이때 이 디바이스는 트랜지스터를 의미합니다. 칩에 집적된 트랜지스터의 개수가요. 매번 18개월마다 1년 반이 지날 때마다 더블이 된다. 2배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2010년 1월에 집적도가 100만 개라고 칠게요. 그 얘기는 그러면 18개월 뒤가 언제예요? 2011년 8월이죠. 7월이죠, 7월. 2011년 7월에 이 100만 개의 트랜지스터가 우리가 200만 개의 트랜지스터를 집적을 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 1년 반 뒤에는 2013년 1월이겠죠. 이때는 200만의 2배니까 400만 개의 트랜지스터를 집적할 수 있겠죠. 무어의 법칙은 반도체 우리가 집적도의 어떤 능력치가요. 매 18개월마다 2배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메모리 사이즈, 우리가 삼성에서 많이 파는 D램 같은 거 있잖아요. 메모리 사이즈를 우리가 보시면요. 밑에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77년도에 16K 메모리였어요. 16,000개의 메모리 소자를 집적을 할 수 있었는데요. 3년 뒤에 1980년대 근방에 4배가 됐어요. 4배. 지금 18개월마다 2배니까 36개월에는 4배잖아요. 4배. 또 3년 뒤에는 4배가 돼서 256K의 메모리 사이즈를 집적할 수 있었고요. 또 3년 뒤에는 256의 4배, 대략 1024죠.
그러면은 1메가죠, 대충. 1메가의 D램 사이즈가 집적이 되었고 3년 뒤에 4배, 4배, 4배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D램 같은 거 지금 어디까지 나와 있나요? 뭐 몇십 기가까지 팔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무호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무호의 법칙. 네. 그럼 이 집적 회로는 우리가 만들 때 이런 실리콘 웨이퍼 위에서 만들어요. 이 웨이퍼에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웨이퍼의 크기는요, 대략 지름이 300mm라고 합니다. 우리가 300mm의 실리콘 웨이퍼를 가지고요, 집적 회로를 만듭니다. 네, 그러면 이런 집적 회로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세분하게 배웠냐면요. 집적 회로에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어요. 디지털 방식의 회로들을 집적한 것도 있고요. 아날로그 회로들을 집적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같으면요. 디지털에 관련된 집적 회로들이 어떤 거 있었어요? 우리가 배운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제일 간단한 거 게이트겠죠. 게이트를 우리가 좀 더 붙여서 조합 논리 회로, 순차 논리 회로들 배웠잖아요. 그거보다 상위 개념으로 여러 가지 회로들이 있는 거죠. 아날로그 회로는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연산 증폭기를 배웠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산 증폭기를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필터 같은 것도 있고요. ADC, DAC 등등의 회로들이 다 아날로그 회로입니다. 왜 아날로그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요. 집적 회로는요. 대부분 다 디지털의 발전이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디지털 회로가 많이 발전하면서요. 사람들이 아날로그 회로는 더 이상 쓰이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한동안. 한동안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실제로는 아날로그도 여전히 매우 중요한 어떤 소자 중의 하나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신호들은 기본적으로 아날로그예요. 우리가 디지털 회로로 처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해주는 회로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이런 아날로그 신호는요. 심지어 보통은 매우 작습니다. 마이크로볼트 레벨에서 밀리볼트 레벨 정도로 매우 작은 신호를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작은 신호들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다른 주파수의 신호들과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날로그 신호를 처리를 잘하기가 여전히 매우 힘들다.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매우 작은 크기의 신호를 처리하기는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회로가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컴퓨터는 디지털로 이루어져 있지만 아날로그 회로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이런 아날로그 회로에서 앞에서 얘기한 대표적인 블락이 연산 증폭기인데요. 우리가 전자회로 배울 때 연산 증폭기에 관련된 성능 지표들 어떤 거 있었습니까? 혹은 일반적인 증폭기에 대한 성능 지표 뭐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거 있으세요? 증폭 이득, 영어로 게인, 대역폭, 영어로 밴드위스. 전자회로 1, 2에서는요, 아마 대부분 다 이득을 뭐 크게 하고 대역폭을 크게 하기 위한 회로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이번 수업에서는요, 조금 더 나아갈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증폭 이득, 대역폭에 관련된 어떤 트레이드오프도 배우지만 추가적으로 잡음, 노이즈라고 부르고요. 디스토션은 비선형 성분, 이득과 밴드위스에 더하여서 잡음과 비선형 성분의 어떤 특성과 얘네들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것들은 다 전력 소모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디멘션의 트레이드오프를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통신에서도요, 우리 아날로그 회로들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보시면은 로시 케이블, 요거 로시란 말은 신호의 감쇄가 일어나는 어떤 케이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뭐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서 만약에 학교 사이에 어떤 인터넷을 하고 있으면요. 그 사이에 이 정기적인 신호를 전달해주는 전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케이블인데 케이블 앞에다가 이름을 노스라고 붙이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런 케이블들은 신호의 감쇄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신호를 보낼 때 이렇게 깨끗한 0101 디지털 신호를 보낸다고 치면요. 이 크기가 만약에 전압 차이가 1V예요. 근데 받는 쪽에서는 신호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때 진폭은 1V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mV, 100분의 1. 진폭도 줄어들고 지금 이런 로시 케이블을 통해서 신호를 우리가 수신단에서 보면요. 진폭도 줄어들고 에지도 되게 스무스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래는 보낼 때는 이렇게 0, 1이 명확했다면요. 받을 때는 0, 1이 이렇게 불명확해요. 이 엣지가 불명확해집니다. 진폭이 줄어드는 거 이거 역시 로시한 특성이고요. 엣지가 불명확해지는 거는 밴드위스가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호를 보내는 거랑 받는 거랑 이렇게 극단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보낼 때는 10, 11, 01, 00, 10으로 내가 보낼 수 있더라도요. 받을 때는 10, 11 데이터가 깨끗하게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통신도 역시 이런 신호의 대역폭과 밴드위스의 문제, 그리고 진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 회로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스크 드라이브 관련된 거는요. 지금 소위 얘기해서 얘는 하드디스크에 HDD에 저장된 데이터는 깨끗하게 10, 11, 01이 저장되어 있지만 이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메모리라든지 CPU에서 가져다 쓰면요. 이 신호가 매우 작아지고 앞에서 마찬가지로 0, 1의 구분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더 이상. 이렇게 된 이유는 역시나 디스크와 메모리 사이에 이러한 연결이 아이디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메모리에서 처리를 할 때는요. 역시나 매우 작은 신호, 위크한 신호, 대략적으로 밀리볼트 레벨 크기의 신호를 처리를 해야 되고 노이즈, 잡음도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디스토션도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증폭을 잘 해야 되고 필터도 잘 해야 되고 디지타이제이션, ADC 변환도 잘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역시 모두 아날로그 회로가 중요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모티베이션은 무선 신호인데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셀룰러 통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쓰는 휴대폰 있잖아요. 뭐 LTE, 뭐 5G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셀룰러 통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를 셀룰러 부르는 이유는 셀이 뭐냐면요. 하나의 어떤 영어로 구역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통은 셀룰러 통신은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구역을 보통 이렇게 나눠서 이런 구역의 중간마다 기지국을 만드는 거예요. 기지국. 기지국을 만들고 이 기지국과 휴대폰 사이에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얘는 SK라는 회사의 기지국이에요. 예, SK 회사의 기지국만 있어요. 근데 얘는 KT 회사의 기지국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전화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고 있는데 나는 KT 기지국 신호랑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선으로. 무선으로 나는 KT 기지국이랑 대화를 하고 싶은데 지금 그림상을 보시면요. KT 기지국과의 거리는 멀고 SK 기지국과의 거리는 짧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KT에서 받는 신호는요. 거리가 머니까 그만큼 감쇄가 크겠죠. 그러니까 작은 신호가 들어오게 됩니다. 반면에 SK 신호는 내가 원하지 않는 신호인데요.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큰 신호가 들어옵니다. 뭐 큰 신호가 2개 들어왔다고 지금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그러면 내가 신호 처리 관점을 생각해 보면요.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작지만 원하는 신호를 필터해서 나머지 신호들은 잘
죽인 다음에 얘네들을 원하는 신호를 증폭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신호 처리 관점에서 보면요. 원하지 않는 신호는 죽여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 필터를 통해서 한다. 그 다음에 원하는 신호는 증폭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 역시 일반 앞에서 얘기한 뭐 디스크 드라이브, 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과 똑같은 상황이죠. 내 원하는 신호는 매우 작고 원하지 않는 신호가 같이 혼재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잡음도 영향이 매우 크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제약 조건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 모두 다 아날로그 회로로 처리를 합니다. 옵티컬 커뮤니케이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광통신의 얘기야, 광통신. 요즘에 랜 케이블은 다 광으로 이루어져 있죠. 광 케이블로 이루어진 통신에서 신호를 보내는 회로가 필요하고요. 보내는 정기적 신호를 광 신호로, 옵틱 신호로 바꿔주는 소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레이저 다이오드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요. 받는 쪽에서는 다시 광 신호가 정기적 신호로 바뀌어야 됩니다. 광 신호를 정기적 신호로 바꾸는 소자는 포토 다이오드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수신기가 필터링, 증폭 이런 것들을 처리하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날로그 회로에서 처리를 하더라. 여러 가지 센서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센서는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 그 전에 2학년 때, 3학년 때 배운 전자회로랑 이번 수업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노이즈랑 디스토션 개념이 들어갑니다. 노이즈는 뭐예요? 노이즈. 한글말로 뭐예요? 잡음이에요, 잡음. 그리고 노이즈의 정의는요. 내가 원하지 않는 신호는 다 노이즈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원하지 않는 신호는 다 노이즈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옛날에 증폭기 배울 때, 뭐 연산 증폭기 배울 때 만약에 입력에 이런 사인 오메가 t 신호가 들어가고 이 증폭 이득이 만약에 10배라고 치면요. 출력에는 어떻게 신호가 나와요? 10배의 사인 오메가 t가 나오죠. 10배만큼 신호가 커지게 되죠. 자, 그림이 좀 깨끗하지 않은데요. 이 신호의 진폭이 10배가 되는 증폭기를 우리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전제를 배울 때는 10배로 신호만 커지는 증폭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다면요. 이번에는 이 10배로 신호가 커지면서 동시에 원하지 않는 잡음이 실제로 끼게 되고요. 이 잡음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설계 방법이라든지 테크닉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노이즈의 크기가 왜 중요합니까? 노이즈 크기가 왜 중요할까요? 기본적으로 내가 신호를 보내고 받을 때, 구체적으로는 받을 때 중요한 제 파라미터는 신호가 노이즈보다 얼마나 더 크냐가 중요하죠.
신호 대 노이즈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신호의 복원을 위해서는. 이 신호 대 노이즈의 비율은요, 결국은 비율이니까 레이시오죠. 분모는 신호의 크기, 뭐 파워, 분자는 노이즈의 크기, P 노이즈. 얘는 파워는 또 뭐예요? 파워는 전압 곱하기 전류잖아요. 혹은 R분의 V제곱 혹은 I제곱 R이죠. 왜? 옴의 법칙에 따라서. 옴의 법칙을 쓰게 되면은 V 곱하기 I는 I제곱 R 혹은 R분의 V제곱으로 우리가 치환이 가능합니다. 치환을 했을 때 결국은 신호 크기 대 잡음 크기의 비율은 신호의 전압의 제곱 나누기 노이즈의 전압의 제곱의 비율과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죠. 모든 회로는요, 증폭을 시키는 대신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잡음 성분들이 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신호가 증폭이 되는 반면에 동시에 잡음도 낄 수밖에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래요, 물리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설계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증폭은 많이 돼야 되고, 이 노이즈의 크기는 줄여야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노이즈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력 소모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저잡음 특성을 가진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전력 소모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개념들을 저희가 한 학기 동안 배우고자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디스토션. 디스토션은 비선형 성분이에요. 비선형 성분. 비선형 성분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비선형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출력 관계식을 따져볼게요. 전압 출력과 전압 입력의 관계식 따졌을 때 우리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쳐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지을 수 있냐면요. 신호의 크기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 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DC 동작점이라고 부릅니다. 신호의 크기에 따라서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 것을 우리가 DC 동작점이라고 부르고요. 신호의 크기, 입력에 비례하는 출력이 있잖아요. 입력에 비례하는 출력을 우리가 소신호 증폭 이득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우리가 원하는 증폭 이득이에요. 나머지 성분들, 제곱텀, 3제곱텀, 추가적인 텀들은 비선형 성분들입니다. 비선형 성분들입니다. 이런 소자 간 차이를 보게 될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선형으로 이루어진 C1V인 텀이 우리가 원하는 신호의 크기고요. 나머지 제곱텀, 3제곱텀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크기입니다. 이 DC텀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지 않는 텀이에요. 쓰지 않는 텀. 한번 저희가 배운 개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해 볼게요.
이런 형태의 증폭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전자회로에서. 이 증폭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요. 공통 소스 증폭기라고 불러요. 얘가 게이트 소자고 얘가 소스 소자, 얘가 드레인 소자입니다. 맞습니까? 얘를 공통 소스 증폭기라고 부르고요. 얘가 하는 일은 만약에 신호가 예를 들어서 이런 사인파 작은 값을 제가 예를 들게요. 10mV의 크기를 가진 사인 1메가 10mV의 크기를 가진 사인 1MHz의 사인파를 제가 얘기할게요. 그럼 이 출력은요. 출력은 그림이 깨끗하진 않지만 증폭 이등이 만약에 5배라고 하면은 50mV의 크기를 가지고 사인 2파이 1메가T의 신호가 나와야 되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일정한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일정한 값이요. 결국은 DC 성분입니다. DC 동작점 성분이죠. 우리가 쓰지 않아요. 필요는 하지만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성분은 사인 2파이 1메가T예요. 얘는 뭐예요? 결국은 5 곱하기 V인인 거죠. 얘가 V인이니까. 입력 신호의 5배가 커진 거죠. 5배. 입력 신호의 1승에 비례하는 출력 값이 우리가 원하는 신호입니다. 맞나요? 만약에 크기는 제가 모르지만 2승에 비례하는 신호가 있다고 쳐요. 2승에 비례하는 신호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2승에 해당되는 신호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측 가능합니까? 2승에 해당되는 신호는요. 대략 그리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2승에 해당되는 신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략적으로 지금 이 신호는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C2 곱하기 사인 2파이의 1메가가 아니고 2메가T가 됩니다. 2메가T. 이 성분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비선형 성분입니다. 왜 1메가가 2메가가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왜 2배가 되었을까요? 계산해 보면 돼요. C2의 sin 오메가 t가 10mV의 sin 2파이 1메가 t였어요. 그거의 제곱이잖아요. 제곱. 맞습니까? 그러면 C2 곱하기 10mV의 제곱 밖으로 빼고요. sin 제곱이 되죠. sin 제곱. sin 제곱 뭡니까? 2 빼기 sin의 2배가 돼요. 2배. 삼각함수 법칙 다 배웠잖아요. sin, 코사인 2 오메가 t는요. 코사인 제곱 오메가 t 빼기 사인 제곱 오메가 t 얘는 1 빼기 2의 사인 제곱 오메가 t
따라서 사인 제곱 오메가 t는 2분의 1 빼기 죄송해요. 코사인이네요. 코사인. 중요한 거는요. 신호의 제곱이 되면은 더 이상 이 1메가 신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배의 신호가 존재합니다. 2배의 신호. 근데 이 2배의 신호는 내가 원하는 신호가 아니에요. 내가 증폭기에서 원하는 신호는요. 선형에 비대하는 성분이고요. 나머지 성분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정기적 소자들은요. 다 비선형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비선형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우리가 전자회로 배울 때는 다 무시했어요. 무시. 더 이상 무시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혹은 우리 소신호 모델 다들 배웠었죠? 옛날에. 스몰 시그널 모델이 한글로 소신호 모델인데 소신호 모델은 이런 비선형 성분들을 무시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소신호는요, 다 비선형 성분을 무시한 어떤 모델이에요. 그럼 이런 아날로그 회로는 뭐 왜 어렵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디지털 회로는요, 속도 혹은 전력 소모 그 둘 사이의 어떤 트레이드오프만 고려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날로그 회로는요, 반대로 여러 가지의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그 트레이드오프는 속도, 전력, 이득, 정확도, 서플라이, 노이즈, 디스토션 등등 여러 가지의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회로들은 노이즈에 취약하고요. 크로스톡, 서로 간의 어떤 신호의 잡음에 취약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 이슈에 취약합니다. 또 아날로그 회로는 여러 가지 다른 2차원적인 성능을 해치는 효과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런 등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아날로그 회로는 만들기도 어렵고 배우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아날로그 회로를 이루는 기본적인 소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전자회로에는 JFET, 뭐 BJT, 모스펫 세 가지를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마다 틀리지만 JFET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거의 안 쓰이고 있고요. 대부분은 BJT 혹은 바이폴라 기반의 트랜지스터 혹은 모스펫 소자의 트랜지스터 두 가지가 쓰이고 있습니다. 두 개가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바이폴라 소자는요. 장점이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성능이 일정해요. 그 다음에 바이폴라 소자는요. 증폭 이득이 매우 많습니다. 큽니다. 증폭 이득이 GM이랑 RO의 곱인데요. 이게 왜 증폭 이득인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은 제일 좋은데 기억을 못하더라도 제가 다시 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폴라의 소자의 장점은 FT. FT 역시 전자회로에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트랜지스터의 속도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입니다. 바이폴라는요, 속도가 모스펫보다 더 높습니다. 그게 장점이에요. 단점은 가격이 더 비싸고요. 집적도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CMOS 혹은 모스펫은요, 집적도가 더 높고요. 가격은 더 싸고요. 대신에 성능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 성능이라고 하는 거는 게인이랑 ST, 속도를 얘기하죠.
모스펫은 가격은 좋고 집적도도 매우 좋고요. 대신에 스피드는 BJT보다 안 좋고요. 그 다음에 개인도 BJT보다 안 좋습니다.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트렌드를 보시면요. 아까 시간이 흐를수록 무어의 법칙에 따라서 집적도가 높아지는 거랑 비슷하게요. 시간에 따라서 트랜지스터의 속도, FT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높아지는 거는 뭐 기술적인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런 거고요. 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요. 최근에는 모스펫 소자도요. 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 나오기 때문에 바이폴러 소자보다 상대적으로는 속도가 낮지만 요즘에는 많이들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요. 뭐 이거는 넘어갈게요. 지금 예제로는 뭐 RF 트랜시버는 우리 송수신 칩이에요. 신호를 보내고 받는 거예요. 트랜스미터가 송신, 리시버가 수신. 트랜스미터, 송신이랑 리시버, 수신을 우리가 합쳐서 우리가 이름을 트랜시버라고 부르는데요. 이 트랜시버를 만든 SOC, 많이 들어봤죠?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을 칩 안에 구현한 것. 결국은 이게 우리가 휴대폰으로 전화 통화를 하는 반도체인 거예요. 반도체 사이즈는 뭐 역시 기계,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뭐 10mm 이내. 그렇게 얘기할게요. 이 작은 사이즈에 이 통신을 하기 위한 모든 소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TX, RX, 뭐 바이어스 회로, 오디오 코덱, 디지털, 메모리 등등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 예제로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네. 첫 수업인데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대충 다 한 것 같습니다.